여기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유럽의 작은 강국 노르웨이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한 유럽 국가가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유럽 무기만 고집하던 이 나라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인데요. 특히 이 나라의 한 군사 전문가는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다가 직접 목격한 놀라운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대체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 걸까요? 그리고 그들이 목격한 충격적인 현장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을 통해 유럽의 한 강대국이 한국의 기술력 앞에서 보인 놀라운 반응과 그 뒤에 숨겨진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눈이 아플 때까지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어요. 제 사무실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밝은 빛 아래 노르웨이 국방부에서 온 중요한 이메일이 띄워져 있었어요.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이해하려고 3번이나 읽어야 했어요. 매그너스 쇠렌센, 이메일은 아주 형식적으로 시작했어요. 귀하는 한국의 천무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을 평가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손가락으로 제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어요. 올해로 45, 제 경력 대부분을 노르웨이 국방부에서 군사장비를 분석하는 데 쏟아부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임무는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제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땐 한국이 군사장비를 만든다고 해서 주목받는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로켓 발사기를 팔겠다고요?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발신자는 에이릭 요한센 장군이었어요. 제가 15년 전에 국방부에 들어왔을 때부터 저를 이끌어준 멘토였죠. 저는 곧바로 전화를 받았어요. 매그너스, 이메일 봤나?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흥분된 기색이 느껴졌어요. 네, 장군님. 그런데 궁금해서요. 왜 하필 한국인가요? 우리는 보통 유럽 회사들 제품을 구매하지 않나요? 그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자네를 이 프로젝트에 넣은 거네. 자네는 항상 까다로운 질문을 던지지. K2 전차 기억나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하고 있었죠. 3년 전 한국의 K2 전차가 테스트에서 우리 엔지니어들을 놀라게 했던 일이요. 그 전차는 더 빠르고 많은 유럽 전차들보다 더 진보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독일의 러파드2 전차를 선택했죠. 익숙한 것을 선택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세상이 변하고 있네. 매그너스. 장군이 말을 이었어요. 한국은 이제 군사장비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가 되고 있어. 자네가 그들의 로켓 발사기를 솔직하게 평가해줬으면 하네. 저는 사무실 창가로 걸어가서 아래로 보이는 오슬로의 바쁜 거리들을 내려다봤어요. 아침 햇살이 어젯밤 비로 젖은 도로 위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번 임무가 왠지 모르게 저를 불안하게 했어요. 아마도 제가 한국에 가본 적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K2 전차 사건처럼 실수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출발은 언제죠? 저는 이미 답을 알면서도 물었어요. 내일 아침이다. 서울 가는 첫 비행기야. 따뜻한 옷도 챙겨. 북극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거든. 전화를 끊은 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천무 로켓 발사기는 사진상으로 꽤 인상적이었어요. 여러 개의 로켓 발사관이 달린 대형 군용 차량이었죠.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사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었어요. 직접 봐야 알겠더라고요. 그날은 일찍 퇴근해서 짐을 챙기기로 했어요. 노트북, 카메라, 그리고 따뜻한 옷들을 챙기면서 집안이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책장 위에 제가 10년 전 요한센 장군과 함께 찍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중요한 프로젝트를 완수한 뒤 둘 다 웃고 있었죠. 그는 늘 저에게 겉으로 보이는 것만 믿지 말고 깊이 파고들어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가르쳐줬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계속 K2 전차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우리가 익숙한 것을 선택한 것이 실수였던 걸까요? 이번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K2 전차에 대한 제 죄책감이 천무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도 막고 싶었어요. 침대에 누워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 다짐했어요. 한국에 가서는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고요. 하지만 정치든 압력이든 심지어 제 개인적인 편견이든 무엇도 진실을 찾는 걸 방해하지 못하게 하겠다고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저는 여권을 손에 들고 오슬로 공항에 서 있었어요. 비행기의 탑승을 기다리는 동안 긴장감에 속이 꽉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번은 단순한 임무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군사기술에 대한 제 생각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기회였죠. 비행기에 탑승하며 노르웨이의 흐린 하늘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어요. 서류 가방 안에는 관찰 내용과 질문들로 채울 준비가 된 노트가 들어 있었어요.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어요. 이번 임무는 천무 로켓 발사기뿐 아니라 무기 체계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제 자신의 기준도 시험할 거라는 사실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를 가장 먼저 맞이한 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었어요. 인천국제공항은 마치 거대한 유리 궁전처럼 제 앞에 펼쳐져 있었죠. 모든 것이 반짝였어요. 바닥, 창문, 심지어 움직이는 보도까지 빛이 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 공항을 다녀봤지만 여기는 뭔가 달랐어요. 마치 미래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느낌이었죠. 터미널 안에서는 사람들이 마치 훈련받은 무용수들처럼 빠르면서도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누구 하나 서로 부딪히지 않았고 헤매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은 모든 목적지를 명확히 알려줬고 심지어 짐도 정확히 시간에 맞춰 나왔어요. 낡은 가죽 여행 가방도 제가 짐 컨베이어 벨트에 도착한 지 몇 분 만에 딱 나타났어요. 소렌슨 씨, 도착 게이트를 지나가던 중 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단정한 군복을 입은 여성이 서 있었는데 자세가 완벽했어요. 국방사업청의 김지연 대위입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 덕분에 엄격해 보이는 군복도 조금 덜 딱딱하게 느껴졌어요. 그녀의 영어는 완벽했지만 살짝 묻어나는 억양이 런던에서 만났던 제 대학 교수님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제가 가리키지도 않았는데 그녀는 이미 제 여행 가방을 알아봤더라고요. 차가 대기 중입니다. 그녀가 말하며 저를 새까만 현대 제네시스 앞으로 안내했어요. 막 전시장에서 나온 것 같은 차였죠. 운전사가 조용히 문을 열어줬고 저는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몸을 맡겼어요. 김 대위는 제 옆에 앉아 이미 태블릿을 꺼내서 일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준비한 일정이 있습니다. 그녀가 세부적인 스케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곧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갈 예정입니다. 기술자분들이 천무 시스템을 보여드리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 외곽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주변을 살펴봤어요. 고속도로는 아주 깔끔했고 도로변에는 정성 들여 가꾼 조경이 이어졌어요. 현대적인 건물들은 마치 수정 결정체처럼 우뚝 솟아 있었고 유리 표면에는 구름이 비쳤어요. 그 사이로 휘어진 지붕의 옛 사찰이 고층 빌딩들 사이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도 보였어요. 한국은 대조가 뚜렷한 나라네요. 제가 김 대위에게 말했어요. 옛 것과 새로운 것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녀는 제 말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한국만의 특별함이에요, 소렌슨 씨. 우리는 과거를 존중하면서 미래를 만들어가죠. 그 철학을 국방산업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시설이 언덕 너머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작은 도시처럼 보였죠. 여러 건물이 캠퍼스처럼 넓게 퍼져 있었고 건물들을 연결하는 덮인 통로가 있었어요. 우리 차가 보안 게이트를 지나자 자동으로 문이 열렸고 깔끔한 제복을 입은 경비원들이
약간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본관 안으로 들어가니 모든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흰 가운을 입은 기술자들이 실험실 사이를 빠르게 오가고 있었고, 큰 유리창 너머로는 기계들이 돌아가고 불꽃이 튀는 테스트 시설이 보였어요. 공기는 깨끗하면서도 약간 금속 냄새가 났어요. 마치 새 컴퓨터를 처음 열었을 때 나는 냄새처럼요. 이쪽입니다. 김 대위가 말하며 저를 큰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천장에서 바닥까지 이어진 창문 너머로는 테스트 필드가 보였는데 거기에는 천무 로켓 발사기가 몇 대 준비되어 있었어요. 짙은 초록색으로 칠해진 발사기들은 햇빛을 흡수하면서도 묵직하고 거대한 존재감을 뽐냈어요. 회의실 안에는 이미 기술자 팀이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회의 테이블 위에 놓인 천무 시스템의 축소 모형이었어요. 작은 유압선과 제어 패널까지 모든 디테일이 완벽했죠. 저는 그 정교함에 감탄하며 손을 뻗어 만져봤어요. 자세히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한 기술자가 말했어요. 우리는 투명성을 중시합니다. 이 모델에서 보이는 모든 부품은 실제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그 이후의 시간은 기술 시연으로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밖에서는 천무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봤는데 발사기가 부드럽게 위치를 잡는 걸 보고 놀랐어요. 첫 번째 로켓이 발사될 때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모르게 움찔했어요. 그 소리가 가슴에 물리적인 충격처럼 와닿았거든요. 로켓 6발이 연달아 발사되면서 하늘에 하얀 궤적을 남겼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니터에서는 모든 로켓이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인상적이네요. 제가 빠르게 노트에 기록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데모에서만 잘할 수도 있죠. 실전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김 대위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질문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내일 특별한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손을 좀 더럽히는 건 어떠세요? 저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이건 제가 본 스케줄에 없던 내용이었거든요. 뭔가 제 한국 방문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흥미진진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 도시는 넌 불빛으로 물들며 거리를 강처럼 밝혔어요. 오늘 본 것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어요. 효율성, 정확성, 그리고 조용한 자신감. 어쩌면 제가 한국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내일이겠죠. 아직은 확신할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오슬로에 있는 사무실에서 책상 위에 쌓인 기술 자료 더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숫자로 보면 천무 로켓 시스템은 정말 대단했어요. 하지만 방위 산업에서는 숫자만으로 모든 걸 말할 수 없죠. 정치가 항상 얽혀있기 마련인데 지금은 정치 상황이 꽤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요한센 장군이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빨리 그분한테 연락이 올 줄은 몰랐어요. 마그누스, 지금 당장 이메일 확인해봐요. 장군님 목소리가 굉장히 긴장돼 있었어요. 내 책상에 아주 중요한 자료가 올라왔거든요. 노트북을 열고 새 메시지를 클릭했어요. 첨부 파일에는 빨간 글씨로 기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문서를 읽어 내려가던 중 속이 울렁거렸어요. 누군가 천무 시스템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고 있었어요. 그것도 꽤 심각한 수준으로요. 그들은 한국 로켓이 노르웨이 북극 지역의 극한 추위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이 익명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시스템이 얼어붙어 고장날 거라는 거였죠. 이건 그냥 소문이 아니에요. 요한센 장군님이 말을 이었어요. 우리 경쟁사 중 하나가 배후에 있어요. 계약을 잃을까봐 겁을 먹은 거죠. 의자에 기대 앉아 한국에서 만났던 엔지니어들을 떠올렸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공격을 받을 이유는 없었어요.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트롬소에서 겨울 테스트를 진행할 거예요. 장군님이 대답했어요. 모든 경쟁 시스템이 북극 환경에서 평가를 받을 겁니다. 당신이 주 관찰자로 참여했으면 해요. 3일 뒤 저는 북극권 최대 도시인 트롬소의 공항에 내렸어요. 겨울 해가 거의 지평선 위로 올라오지도 못한 채 눈으로 뒤덮인 풍경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어요. 테스트장은 시 외곽에 있는 군사기지에 마련됐는데 바람이 들판을 휩쓸고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떨어지곤 하는 곳이었어요. 유럽 회사들이 가장 먼저 도착했어요. 그들의 로켓 시스템은 추위를 막기 위해 특별 커버로 덮여 있었고 엔지니어들은 두꺼운 겨울 장비를 입고 자신만만한 태도로 움직였어요. 이들은 북극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듯 했어요. 한국 팀은 마지막으로 도착했어요. 저는 그들이 천무 시스템을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다른 팀들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는 걸 봤어요. 따뜻한 기후에서 온 신참들에게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그들은 특별한 북극 개조 장비를 가져왔어요. 주요 부품을 위한 난방 시스템, 극한의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고급 윤활유, 그리고 급격한 온도 변화에도 견딜 수 있는 강화 재질까지 준비했더라고요. 그들은 북극광이 춤추는 밤하늘 아래서 밤새 장비를 테스트하고 조정했어요. 첫날 테스트는 유럽 시스템으로 시작됐어요. 이들은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키며 좋은 성과를 냈어요. 관찰팀의 고개 끄덕임이 이어졌고 이미 검증된 시스템에 걸맞은 결과였죠. 그리고 드디어 천무 차례가 됐어요. 그날 아침 폭풍이 몰아치며 그 비난자들이 말한 바로 그런 날씨가 찾아왔어요. 눈이 테스트장을 휘몰아쳤고 체감 온도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졌어요. 몇몇 관찰자들은 테스트를 연기하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준비돼 있었어요. 그들의 수석 엔지니어인 박 박사가 앞으로 나섰어요. 우린 괜찮습니다. 그녀가 단호히 말했어요. 이 폭풍이야말로 천무의 진가를 보여줄 기회예요. 저는 관찰팀과 함께 바람을 등지고 서 있었어요. 첫 번째 로켓이 발사됐을 때 그 소리는 폭풍을 뚫고 천둥처럼 울려 퍼졌어요. 회오리 치는 눈 사이로 로켓이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하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다른 시스템들은 얼지 않게 하려고 발사간 긴 휴식 시간이 필요했지만 천무는 계속 발사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연속 작동이 가능하도록 만든 신속 가열 및 냉각 시스템을 개발했더라고요. 그들은 모든 부품의 온도와 성능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수십 개의 센서가 달린 모니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폭풍이 더 거세지면서 다른 시스템들의 테스트는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박 박사팀은 한 가지를 더 보여주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그들은 가장 인상적인 기능을 마지막으로 남겨뒀다고 했죠. 잘 보세요. 박 박사가 말하며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녀가 명령을 입력하자 천무 시스템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부품들이 조정되고 설정이 자동으로 바뀌면서 극한의 날씨에 적응해 갔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실시간으로 진화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시스템은 스스로 배워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날씨 조건을 측정하고 자동으로 설정을 조정합니다. 추워질수록 더 똑똑해지는 셈이죠.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관찰자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비웃음은 사라지고 진심 어린 감탄이 묻어났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시스템이 아니라 한국 공학 기술의 최고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오후 2시 북극 겨울의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저는 마지막으로 노트를 정리했어요. 천무 시스템은 단순히 북극의 도전을 극복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빛났어요. 의심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한국팀은 중요한 걸 증명했어요. 때로는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 가장 많은 증명을 요구받는 이들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창밖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해는 아직 뜨지 않았는데 손전등 불빛이 시험장이 여기저기 빠르게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죠. 저는 제일 두꺼운 코트를 걸치고 얼어붙을 것 같은 북극 공기로 뛰어나갔어요. 이미 캡틴 김이 나와 있었고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한국어로 빠르게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손짓으로 가까이 오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누군가 어젯밤에 우리 시험장에 침입했어요. 그녀가 차가운 공기에 입김을 내뿜으며 말했어요. 천무 차량을 손상시켰어요. 제 속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우리는 서둘러 시험장으로 향했어요.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벌써 한창 수리를 시작했는데 손이 얼어붙을 것처럼 빨갛게 변한 채 손상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연료 메인 라인이 완전히 잘려 있었고 핵심 전자 부품이 뜯겨 나갔으며 조준용 컴퓨터는 망치로 부셔진 것처럼 보였어요. 수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들이 피해 상황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걸 보며 물었어요. 박수석 엔지니어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칠 겁니다. 반드시 고쳐야죠. 마지막 시험까지 8시간 남았어요. 군사 장비를 많이 봐왔던 저로서는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절단된 부분은 너무 정교했고 손상된 부분도 너무 특정적이었어요. 누군가 천무가 마지막 시험에 실패하도록 확실히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몇 군데 전화 좀 해야겠어요. 제가 캡틴 김에게 말하자 그녀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노르웨이 군사경찰에서 일하는 제 오래된 친구 에릭에게 연락했어요. 1시간도 채 안 돼서 그는 어젯밤에 보안 영상을 보내줬어요. 강한 커피를 마시며 몸을 녹이면서 노트북 화면의 영상을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처음엔 별다른 게 보이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 눈이 내리는 장면뿐이었죠. 그런데 오전 2시 43분 2명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전문가처럼 움직이며 주 보안 카메라를 피해 갔어요. 하지만 에릭이 지난달 새로 설치한 열화상 카메라까지는 몰랐던 모양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을 확대해 보니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그중 한 명을 알아봤거든요. 유럽 방산업체 중 천무와 경쟁 중이던 회사의 보안 컨설턴트였어요. 바로 그 회사가 천무가 북극 환경에서 신뢰할 수 없다는 소문을 퍼뜨렸던 곳이었죠. 저는 바로 조한센 장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입찰위원회의 책임자이자 제 멘토였어요. 첫 번째 벨이 울리자마자 전화를 받더라고요. 매그너스, 무슨 일이야? 제가 알아낸 내용을 설명하고 영상을 보냈어요. 장군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계셨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이거 심각하군. 그는 마침내 말했어요. 1시간 안에 기자회견을 열겠네. 우리가 먼저 이 일을 공개해야겠어. 조한센 장군이 정치적인 부분을 처리하는 동안 저는 다시 시험장으로 돌아왔어요. 현장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처음엔 혼란스러웠던 분위기가 이제는 잘 조직된 수리 작업으로 바뀌었어요. 엔지니어들이 팀을 나눠 각 시스템에 집중하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전자장비를 다루는 손을 따뜻하게 유지하려고 이동식 히터도 설치했더라고요. 박수석 엔지니어는 차량 아래 자리 잡고서 꼼짝도 않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배선을 다시 연결하고 회로를 테스트하고 있었죠. 캡틴 김은 가까이에서 시험장 직원들과 협력해 시간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었어요. 저 사람들은 이 부품들을 망가뜨리면 우리가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박수석이 작업을 하면서 설명했어요. 그런데 천무를 제대로 이해 못한 거죠. 우리는 모든 주요 시스템에 중복 설계를 했고 모든 부품의 예비를 준비해 왔거든요. 그들이 차량을 하나씩 복구해가는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단순히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차량을 더 나은 상태로 만들고 있었거든요. 연료 라인에는 추가 보호 장치를 더했고 조준용 컴퓨터에는 보안 기능을 업그레이드 했어요. 오후가 되자 방해 공작 소식이 시험장 전체에 퍼졌어요.
유럽 업체의 대표들은 관련성을 부인하려고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결국 그들은 망신을 당하며 경쟁에서 물러났어요. 해가 저물 때쯤 박수석 엔지니어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펴며 말했어요. 그의 손은 기름으로 얼룩졌고 눈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미소를 띄우고 있었어요. 준비됐습니다. 그가 간단히 말했어요. 최종 시연을 보기 위해 모인 군중은 이전보다 훨씬 많았어요. 방해 공작을 뚫고 천무가 이 마지막 도전을 극복할 수 있을지 모두 궁금했던 거죠. 캡틴 김 옆에 서서 첫 번째 로켓이 어두워지는 하늘로 발사되는 걸 지켜봤어요. 조준은 완벽했어요. 아니, 전보다 더 나아 보였어요. 한국팀은 이 좌절을 단순히 넘긴 게 아니라 그들의 기술력과 결단력을 증명할 기회로 삼았던 거죠. 로켓이 북극 하늘을 밝히는 모습을 보며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이 유럽 방산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을지 의심했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본 것은 기술 사양이나 성능 데이터를 뛰어넘는 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방해를 우아하고 결단력 있게 극복하는 팀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들은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일을 시작해서 문제를 해결했죠. 마지막 로켓이 하늘을 가르며 목표를 완벽히 타격했을 때 군중은 환호성을 터뜨렸어요. 저는 캡틴 김과 박수석 엔지니어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더라고요. 오늘 천무는 단순한 무기 시스템을 넘어 한국의 창의성과 회복력을 상징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했어요. 서울의 저녁 공기는 따뜻했고 비냄새가 묵직하게 깔려 있었어요. 제가 식당으로 향할 때 운전기사는 전통 한옥 건물 앞에 차를 멈췄어요. 곡선형 기와 지붕이 가로등 불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죠. 이병현 회장님께서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는데 은퇴한 장군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식당 안은 고요하고 우아했어요. 전통종이 칸막이가 공간을 나눠주었고 부드러운 국악이 배경에서 흘러나왔죠. 회장님은 이미 저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깔끔하게 다림질된 간소한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제가 들어서자 환한 미소로 반겨주셨어요. 소렌슨 씨, 회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이하며 말씀하셨어요.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극에서 추운 날을 보내셨으니 진짜 한국식 환대를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군요. 회장님의 영어는 또박또박하고 명료해서 따라가기 쉬웠어요. 잠시 후 웨이트리스가 따끈따끈한 삼계탕을 가져다 주었어요. 밥과 인삼으로 속을 채운 어린 닭이 황금빛 국물에 잠겨 있었죠. 풍부한 향이 코끝을 자극해서 입안에 침이 고였어요. 식사를 시작하면서 저는 회장님이 말을 고르고 골라서 천천히 하시는 걸 느꼈어요. 알고 계신가요? 회장님은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30년 전만 해도 한국이 천무 같은 걸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어요. 회장님은 잠시 멈추셨고 그 얼굴에 옛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그때 저는 젊은 장교였습니다. 우리는 전차, 비, 행기, 미사일 같은 걸 전부 외국에서 사와야만 했죠. 우리가 더 나은 가격 조건을 요구하면 그들은 늘 우리가 선택지가 없다는 걸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왜 회장님께서 저를 초대하셨는지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예의상의 저녁이 아니었어요. 제가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를 화나게 했습니다. 회장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눈은 감정으로 반짝였어요. 싸우고 싶게 만드는 뜨거운 화가 아니라 조용히 모든 걸 뒤집고 싶게 만드는 그런 화였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기본 부품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간단한 시스템부터 만들어 갔어요.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걸 배웠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릇들 사이에서 회장님은 한국 방산산업 초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엔지니어들이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고 외국 시스템을 하나하나 분해하며 분석했던 모습들, 그리고 그렇게 쌓아간 지식 기반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그 말들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을 넘어 한국이 어느 나라와도 동등하게 설 수 있다는 걸 증명하려는 헌신을 그려내고 있었어요. 첫 번째 천무 시제품은 회장님은 그 기억에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완전 엉망이었습니다. 조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로켓은 계속 표적을 빗나갔죠. 그런데 아세요?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엔지니어들은 연구소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밤낮으로 일했고 몇 주 동안 가족을 못 본 사람들도 많았죠. 저는 북극에서 봤던 그 정밀함을 떠올리며 그들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에 감탄했어요. 회장님은 제 표정을 읽으신 듯 했어요. 그렇죠.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그 실패한 테스트에서 노르웨이에서 당신이 본 성과에 이르기까지, 그건 한국의 20년간의 의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다른 시스템을 복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더 나은 걸 만들고 싶었죠. 식사를 마칠 때쯤 회장님은 천무를 만든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중요한 유도 문제를 해결했던 젊은 엔지니어, 시스템을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 개선안을 제안했던 테스트 드라이버, 그리고 모든 날씨 조건에서 부품을 테스트했던 품질관리팀의 이야기들이었죠. 보세요, 소렌슨 씨. 회장님은 달콤한 계피차를 마시며 말씀하셨어요. 천무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건 사람들이 한계를 거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나사 하나, 전선 하나, 코드 한 줄까지도 누군가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죠. 저는 제 자신도 돌아봤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느꼈던 의구심들, 그리고 천천히 그 기술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발견했던 여정을요. 회장님의 이야기는 저에게 중요한 걸 깨닫게 했어요. 성공이란 단순히 좋은 도구나 기술을 가진 게 아니라 올바른 정신을 가진 데서 나온다는 거였어요. 천무라는 이름은 회장님은 설명하셨죠. 한국의 고대 천둥의 신에서 따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이름은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더는 조용하지 않고 더는 무시받지 않는 한국의 목소리를 상징하죠. 그날 밤 식당을 나서며 서울의 불빛은 마치 먼 별들처럼 반짝였어요. 회장님의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서 천무뿐만 아니라 한국 자체를 보는 시각을 바꿔놓았어요. 이건 단순히 첨단 무기를 만들 줄 아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좌절을 동력으로 삼아 그걸 성공으로 바꾼 나라이자 사람들이었죠. 천무의 이야기는 더 이상 단순히 군사 기술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이건 절대 2등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꿈을 끊임없이 노력과 끈기로 현실로 바꾼 이야기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면서 제 보고서에는 꼭 이 정신이 담겨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의 진정한 성공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오슬로에 있는 제 책상에 앉아서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보며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적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은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고 제 커피는 몇 시간 전에 이미 식어버렸죠. 새벽부터 글을 쓰기 시작해서 천무 시스템과 그 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을 담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또 하나의 기술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테스트 결과, 북극 시험,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방해 시도들에 대해 적으면서 저는 더 큰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과소평가했던 한 나라가 만들어낸 놀라운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였죠. 제 손은 키보드를 빠르게 움직이며 천무의 성능에 대해 묘사했어요. 그 정확성, 극한의 추위에서도 작동하는 능력, 그리고 얼마나 신속하게 발사 후 새로운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담았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만났던 한국 엔지니어들의 헌신도 함께 적었어요.
손상된 시스템을 밤새도록 고치느라 고생하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그들의 모습을 담으려 했어요. 요한센 장군이 제게 전화를 걸어 제 진행 상황을 물어봤을 때 그의 목소리에서 호기심이 묻어났어요. 매그너스, 최종 추천은 뭔가? 라고 물었죠.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천무가 분명한 선택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 문제를 넘어섭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걸 보여줬어요. 그들은 완벽을 추구하며 자신들의 작업에 책임을 다하고 있죠. 장군은 잠시 침묵했어요. 매그너스, 내 목소리가 달라졌다. 한국으로 떠날 때는 회의적이지 않았나? 뭐가 바뀐 거야? 저는 이 회장님과의 저녁 식사를 떠올렸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던 젊은 엔지니어들, 그리고 제가 끝없이 질문을 던져도 친절히 대답해줬던 김대위도 생각났죠. 제가 가졌던 선입견을 넘어서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스스로를 변화시켰는지를 직접 봤어요. 이제는 단순히 다른 나라들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보고서를 제출한 후 저는 노르웨이 최대 신문에 기고문을 쓰기로 결심했어요. 단지 군사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제가 발견한 것을 알게 하고 싶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불과 70년 전까지만 해도 전쟁으로 황폐화되었는데 이제는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다는 이야기를 썼어요. 천무가 바로 이런 변화를 상징한다고 설명했죠. 천무는 정교하면서도 실용적이고 강력하면서도 정확하며 혁신적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었어요. 제 글에 대한 반응은 놀라웠어요.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새롭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천무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었고 그런 무기를 만든 나라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했죠. 학교에서는 제가 배운 내용을 강견해 달라고 초청했고 사업가들은 한국 기업들과 협력할 기회를 묻기 시작했어요. 국방부가 천무 시스템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는 발표가 났을 때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 발표는 시작에 불과했죠. 저는 한국 팀과 함께 노르웨이 군인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우리 군인들이 시스템을 배우면서 초기의 회의적인 태도가 점점 존경으로 바뀌는 걸 보며 그들의 변화를 지켜봤죠. 어느 날 트롬소의 근처 훈련시설에서 노르웨이와 한국 기술자들이 함께 작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변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여정은 단순히 무기 시스템을 평가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선입견의 위험성과 열린 마음의 중요성, 그리고 결단력의 힘에 대해 배우는 과정이었죠. 김대위가 천무 시스템의 첫 납품을 위해 노르웨이를 방문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웃으며 말했죠. 매그너스 씨,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우리한테 별 기대 안 하셨던 거 다 알아요. 저는 웃으며 그 말이 맞다고 인정했어요. 제가 틀렸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게 정말 기쁩니다. 한국은 때때로 최고의 해결책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걸 보여줬어요. 지금 노르웨이 곳곳에 배치된 천무 시스템을 보며 저는 종종 회의론자에서 옹호자가 된 제 여정을 떠올려요. 그 경험은 세상을 보는 제 방식을 바꿔놨어요. 진정한 혁신은 전통적인 강대국이나 유명한 이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죠. 그것은 꿈을 크게 꾸고 의심을 극복하려는 결단력,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과 나라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의 이야기는 이제 제 이야기가 됐어요. 군사훈련 중 천무 시스템을 볼 때마다 헌신적이었던 한국 엔지니어들, 이 회장의 지혜, 그리고 표면적인 인상을 넘어서 보는 법에 대한 교훈이 떠올라요. 결국 이건 단순히 올바른 무기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 이상의 일이었어요. 잠재력을 한계로만 보던 시선을 넘어서고 가장 놀라운 성취가 가장 많은 걸 증명해야 할 사람들에게서 온다는 걸 이해하는 여정이었어요.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타이완 해협을 천천히 지나가는 화물선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또다시 더운 7월 아침이었고
제 커피는 이미 식어가고 있었죠. 이 지역 미 해군 관측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이런 조용한 아침에는 익숙해져야 했을 텐데 오늘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세상의 관심은 중동에 쏠려 있었어요. 뉴스에서는 그곳의 갈등이 계속 보도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곳 타이완 해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거의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가장 위험한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걸요. 컴퓨터가 새로운 메시지를 알리는 소리를 냈어요. 긴급, 기밀 브리핑 필요. 저는 자리로 돌아가 안경을 고쳐 쓰고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에 뜬 내용을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위성사진에는 거대한 두 함대가 해협에서 서로 대치 중인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하나는 중국 함대, 다른 하나는 타이완 함대였죠. 이건 단순히 평범한 하루가 아니었어요. 그 영상은 7월 10일, 그러니까 불과 6일 전에 찍힌 거였어요.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가 사진의 모든 디테일을 살펴봤어요. 중국의 최신의 함선 두 척, 05ED-RM 구축함과 05 사회 구축함이 타이완의 하이안 해협 남쪽에 들어와 있었어요. 이건 작은 초계정들이 아니었어요. 중국에서 가장 크고 기술적으로 앞선 전함들이었죠. 저는 서둘러 전화를 들어 살아 우리 정보 분석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거 봤어요? 라고 물었죠. 네, 봤습니다, 대장님. 그녀가 대답했어요. 타이완에서도 방금 응답이 왔어요. 그들은 중국 함대에 맞서기 위해 군함급 함정 5척을 출동시켰어요. 저는 곧바로 감시 드론에서 실시간 영상을 불러왔어요. 상황은 마치 실제 함선으로 벌이는 고도의 체스 게임처럼 보였어요. 중국의 구축함들은 자신감 넘치는 움직임을 보이며 파란 바다를 가르며 나아갔어요. 반면 타이완의 작은 함정들은 방어적인 대형을 취하며 자신들을 더 커 보이게 하려는 듯 흩어졌죠. 벽에 걸린 커다란 지도 앞으로 다가가 두 함대의 경로를 손가락으로 따라가 봤어요. 중국 함대는 위치를 아주 신중하게 선택한 게 분명했어요. 타이완 해역 안으로 살짝 들어와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듯 보였지만 그렇다고 타이완이 공격적으로 나설 만큼 깊게 들어오진 않았어요. 몇 시간이 지나도록 우리는 양쪽의 움직임을 계속 지켜봤어요. 어느 쪽도 포를 발사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건 싸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힘을 과시하는 게 핵심이었죠. 중국은 자신들의 최강 함선을 언제든지 어디로든 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반면 타이완은 구형이고 상대적으로 열세인 함선들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죠. 해가 질 때쯤 양측 함대는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긴장감은 조금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제 속으로는 이미 알았어요. 이건 중국의 명백한 승리였다는 걸요. 단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고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이뤘어요. 타이완과 전 세계에 그들의 해군력이 얼마나 우세한지를 보여줬죠. 그날 밤 저는 일일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은 타이완 해협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 날이었다. 발포는 없었지만 중국은 자국의 해군 우위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다. 타이완의 대응은 전문적이었지만 군사적 한계를 보여줬다. 이번 사건은 끝났지만 이는 지역 내 힘의 균형에 우려스러운 흐름을 예고한다. 해안선을 따라 집으로 운전하며 저는 멀리 바다 위에 떠있는 함선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의 불빛은 수평선 위에서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평화로워 보이는 이 장면 뒤에는 불안한 현실이 숨어 있었어요. 세상의 관심이 다른 곳에 쏠려 있는 사이 타이완 해협의 힘의 균형은 느리지만 확실히 변화하고 있었어요. 타이완 언론에서 이번 사건을 다루는 뉴스 속보가 제 휴대폰으로 계속 들어왔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국제 뉴스는 이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충돌이 얼마나 더 이어져야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할지 궁금할 뿐이었어요. 내일은 새로운 도전이 찾아오겠지만 오늘 밤의 사건은 한 가지를 분명히 했어요.
타이완 해협의 평화로운 바다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고, 저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현장을 바로 눈앞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우리 해군 기지의 전망대에 서서 쌍안경으로 수평선을 주시했어요. 거기엔 중국의 거대한 함대가 물 위에 펼쳐져 있었죠. 아침 햇살이 그들의 매끈하고 회색빛 선체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미 해군 관측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여러 배치를 본 적은 있지만 이런 규모의 것은 처음이었어요. 지휘관님, 위성사진 준비됐습니다. 첸 중위가 태블릿을 저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사진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가 찍혀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중국 해군의 훈련이 아니었어요. 제가 배를 하나하나 세어보니 총 50척, 그중 30척은 최신 해양 순찰함이었어요. 제가 이 지역에서 본 함대 중 가장 큰 규모였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정보 보고서를 책상 위에 펼쳐놨어요. 중국 구축함들은 막 목포 조선소에서 나온 신형으로 대만의 노후 함대와 비교하면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보였어요. 이 신형 함정들은 수백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었어요. 미사일 시스템은 수백 마일 떨어진 목표물도 놀라운 정확도로 타격할 수 있었죠. 심지어 선체에 칠한 도료조차 레이더 탐지를 어렵게 만드는 특수 재질이었어요. 저는 전화기를 들고 대만 국방대학교의 군사 전문가인 제 오랜 친구 린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단순히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걱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기술 격차를 보세요. 우리 최신 함선의 컴퓨터 시스템은 이미 10년 된 기술이에요. 그들의 함선은 인공지능으로 의사결정을 돕고 있죠. 스마트폰과 구형 플립폰을 비교하는 수준이에요. 이 대규모 배치의 타이밍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미국이 새 행정부 준비로 분주한 이 시점에 중국은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우리는 언제든 이 바다를 통제할 수 있다. 저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대만의 대응 함대가 출항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들의 낡은 배들은 중국의 현대식 함정들 옆에서 초라해 보였어요. 그날 오후 대만 해군 기지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정비구역을 걸어가는데 정비공들이 노후된 배들의 교체 부품을 찾느라 고군분투하고 있더라고요. 몇몇 부품은 더 이상 제조조차 되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제 대만 측 상대인 왕 함장이 그들의 최고 구축함을 보여줬어요. 이 배는 한때 최첨단이었죠. 1985년에요.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는 그저 가동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능력 차이는 확실했어요. 중국 함선들은 최신 엔진과 연료 시스템 덕분에 몇 달씩 바다에 머물 수 있었지만 많은 대만 함선들은 몇 주마다 정비를 위해 항구로 돌아와야 했어요. 중국의 승무원들은 첨단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훈련을 받았지만 대만의 선원들은 여전히 오래된 장비로 작업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일일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뉴스 알림이 화면에 떴어요. 중국이 이 지역에서 새로운 군사훈련을 발표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들의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함정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대만 주변 해역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 만났던 현지 어부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중국의 순찰함이 자신들을 따라다니며 가끔 어획 경로를 바꾸게 만든다고 말했었죠. 이건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었어요. 실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지역 지도를 바라보며 저는 50척의 중국 함선을 붉은 핀으로 표시했어요. 패턴은 명확했어요. 그들은 서서히 대만 주변을 조여가고 있었어요. 대만 해군이 용감하게 해역을 순찰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중국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숫자에 밀리고 있었어요. 밤이 되자 멀리서 중국 함대의 불빛이 보였어요. 그들의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파도를 가로지르며 계속해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었죠. 내일은 더 많은 관측, 더 많은 보고서, 그리고 이 두 세력 간의 커져가는 격차에 대한 더 많은 우려가 이어질 것 같았어요. 제가 관찰 갑판에 서서
쌍간경으로 대만 해군 함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20년간 해군 전쟁을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이 함정들이 현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제가 본 광경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대만 함대의 자랑이라 불리는 배들은 마치 수리할 게 너무 많은 낡은 자동차처럼 힘겹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전투함들이 제 부모님 나이와 비슷하더라고요. 어떤 배들은 1970년대, 그러니까 디스코 음악이 유행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것들이었어요. 지금 1980년대 컴퓨터를 쓰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대만 해군은 딱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제가 잠수함 함대 쪽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전체 잠수함 수가 고작 4대였거든요. 그중 2대는 1980년대에 네덜란드에서 제작된 하이룬급 잠수함이었어요. 그나마 나쁘진 않았지만 스마트폰 시대에 폴더폰을 쓰는 느낌이랄까요. 나머지 2대는요. 무려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진 텐치급 잠수함이었어요.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의 조부모님보다 오래된 잠수함이 현대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여전히 쓰이고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사라가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다가왔어요. 상사님, 요청하신 정비보고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는데 숫자들이 충격적이었어요. 작년 한 해만 해도 주요 함정 3척이 바다에 나간 시간보다 수리도크에서 보낸 시간이 더 길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순찰보다 정비소에 더 오래 머무는 경찰차 같았어요. 게다가 이 오래된 함정의 부품들은 구하기도 어려워서 몇몇 부품은 이미 공장에서 생산이 중단된 지 오래돼서 특별 주문으로 제작해야 할 정도였어요. 그렇다면 대만은 왜 새 함정을 사지 못할까 하고 생각했는데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복잡하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대만이 해군을 현대화하려고 할 때마다 3가지 큰 문제에 부딪혔거든요. 첫 번째는 부패였어요. 국방부가 마치 오래된 나무 속의 흰개미처럼 부패로 갉아먹히고 있었어요. 새 함정을 사야 할 돈이 때로는 미심쩍은 프로젝트나 누군가의 주머니로 사라져버렸어요. 두 번째는 대만의 조선업 자체가 망가졌다는 점이었어요. 자전거 수리점이 오토바이를 만들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대만 조선소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 사이의 격차가 딱 그 정도였어요. 숙련된 노동자들은 은퇴하거나 다른 나라로 떠났고 조선소의 장비도 시대에 뒤떨어졌죠. 세 번째 문제는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정치적 문제였어요. 대만이 다른 나라로부터 현대식 함정을 사려고 할 때마다 중국이 끼어들어서 그 나라들이 판매를 취소하도록 압력을 넣었거든요. 마치 학교 괴짜가 점심을 사려는 사람들마다 겁을 줘서 물러서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때 대만의 순찰정 하나가 지나갔는데 선체의 페인트는 벗겨지고 움직임은 둔해 보였어요.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분명히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대 레이스에 구멍난 낡은 운동화를 신고 나선 선수들 같았어요. 정비팀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대만 측 연락관인 첸 함장이 창가로 다가오며 말했어요. 미국식 표현으로 하자면 껌이랑 클립으로 이 배들을 어떻게든 굴리고 있는 거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만 해군 기술자들의 헌신에 존경심이 생겼어요. 그들은 마치 오래된 자동차를 은퇴해야 할 시기가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게 만드는 정비사 같았어요. 하지만 의지력만으로는 기술 격차를 메울 수 없잖아요. 현대 해군 전쟁은 컴퓨터, 센서, 전자 시스템에 의존하는데 구식 함정을 끌고 나가는 건 마치 프로그래밍 대회에 계산기를 들고 나가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해가 항구 위로 저물며 노후한 함대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선원들이 저녁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비록 장비는 낡았지만 그들의 동작은 여전히 정확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이들에게
더 좋은 도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함대를 현대화하려면 뭘 해야 할까요? 제가 첸 함장에게 물었어요. 그는 피곤하면서도 결의에 찬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돈, 시간, 그리고 중국에 맞설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이게 가능하다고 믿어야 해요. 현대식 배를 다시는 못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어둠이 항구를 덮으면서 시간이 대만의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년 배들은 점점 더 낡아가고 이웃 나라들의 해군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거든요. 마치 한 명은 뒤로 움직이는 경주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뭔가가 빨리 바뀌지 않는다면 대만의 노후한 함대는 그저 물 위에 떠 있는 박물관으로 전락할 거예요. 한때는 바다를 방어할 수 있었던 해군의 흔적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로요.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대만의 해군 전력은 단순히 노후화된 게 아니라 거의 쓸모 없어졌다. 이 말을 적으면서 묵직한 기분이 들었지만 제 일이 사실을 기록하는 거니까요. 내일부터는 워싱턴으로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할 예정이지만 오늘 밤만큼은 떠있는 낡은 배들을 보며 항구에 뜬 달빛 아래 희미하게 빛나는 배 표면을 바라봤어요. 저는 사무실에 앉아서 책상 위에 펼쳐진 오래된 사진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1985년에 찍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군 대표단이 대만 관료들과 함께 서 있는 희미해진 한 장의 사진이 제 눈길을 끌었어요. 그 사진을 보니 가슴이 무거워지면서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회였던가 하고 혼잣말을 했어요. 그 사진 뒤에는 대만 해군이 강력한 해군을 구축할 수 있었던, 그러나 놓쳐버린 기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거든요. 1980년대로 돌아가 보면 당시 대만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중국의 압박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가 우리와 협력하려고 하지 않았고 해군의 노후화도 심각했어요. 새로운 배가 절실히 필요했죠. 그런데 그때 대한민국이 놀라운 제안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줬어요. 대한민국 대표단이 도착했을 때 그 흥분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들은 울산급 호위함에 대한 상세한 설계도를 가져왔어요. 이 현대식 군함들은 대만에 딱 맞는 배들이었어요. 빠르고 무장도 잘 되어 있었고 우리 영해를 지키기에 완벽했죠. 더구나 한국은 이 배들을 우리가 직접 건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겠다고 했어요. 여러분만의 조선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 해군 제독이 설계도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의 작업자들이 선체를 용접하는 것부터 최신 레이더 시스템 설치까지 모든 걸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이 거래는 정말로 관대한 제안이었어요. 한국은 첫 2척의 배를 우호적인 가격에 팔고 나머지 4척은 대만에서 직접 건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고 했죠. 당시 세계에서 고립된 느낌을 받던 우리에게는 진정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제안이었어요. 한국은 북한이라는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잘 이해했거든요. 강력한 국방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당시 신문과 TV에서 벌어진 열띤 논쟁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어떻게 우리가 한국에서 배를 사냐? 몇몇 정치인들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들은 단지 개발도상국일 뿐이야. 우리는 유럽 국가들과 협력해야 해.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자존심이 발전의 발목을 잡았던 거였어요. 1980년대 대만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은 한국을 우습게 봤어요. 가난한 나라, 싸구려 제품이나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기술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었는지는 보지 못했어요. 공공연한 반대 여론은 점점 강해졌어요. 저는 정치인들이 대중 앞에서 열변을 토하는 걸 보며 망연자실했어요. 대만은 한국에서 배를 살 만큼 수준 낮은 나라가 아니라고 주장했죠. 한국 대표단은 최대한 인내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의 눈에서 상처받은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결국 그들은 예의를 갖추며
제안을 철회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우리는 더 나은 파트너를 찾을 거야. 비판자들은 이렇게 말하며 프랑스를 선택했어요. 유럽 국가와의 협력이 더 명예로울 거라고 생각한 거죠. 처음엔 괜찮아 보였어요. 프랑스가 새로운 배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모든 게 한국과의 거래보다 훨씬 더 비쌌다는 거예요. 게다가 프랑스는 한국처럼 조선 기술을 공유하지 않았어요. 비용은 계속 증가했고 중국이 프랑스에 압박을 가하자 결국 프랑스도 발을 뺐어요. 몇 달 만에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 결정은 우리 해군을 수십 년 동안 괴롭히는 결과를 낳았어요. 한국이나 프랑스의 도움 없이 우리의 조선업은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현대식 군함을 독자적으로 건조할 능력이 없었고 중국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우리를 돕기를 꺼려했죠. 가장 안타까운 건 한국이 그때 조선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선진 조선 강국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군함을 만드는 나라 중 하나예요. 우리가 충분히 좋지 않다고 외면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배를 팔고 있죠. 저는 또 다른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이번에는 한국의 최신 구축함이 찍힌 사진이었어요. 날렵하고 강력하며 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었죠. 그에 반해 대만은 아직도 기본적인 군함을 만드는데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때로는 가장 좋은 기회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기도 하고 자존심이 좋은 친구를 알아보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이 오래된 사진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우리가 그때 한국의 도움을 받아들였다면 우리 해군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우리가 오랫동안 현대식 군함을 직접 만들고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이 경험은 저에게 겸손과 다른 사람의 잠재력을 제대로 보는 법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줬어요. 가장 좋은 파트너는 가장 유명하거나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이란 걸 말이에요. 해군 관측소 사무실 창문 밖으로 잔잔한 태평양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엔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국 조선업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이 스쳐 지나갔죠. 대만이 한때 무시하던 나라가 이제는 해양 기술의 거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처음 방문했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 거대한 시설은 해안선을 따라 작은 도시처럼 뻗어 있었어요. 선명한 노란 헬멧을 쓴 작업자들이 어마어마한 크레인과 조립 중인 배들 사이를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그 광경에 완전히 압도됐었어요. 18일 아침 특별한 행사 초대장을 받았어요. 현대중공업이 새로 만든 걸작 충남함 M 구축함을 공개하는 자리였죠. 이건 단순히 또 하나의 군함을 진수하는 행사가 아니었어요. 이 배는 한국이 세계 조선업의 최정상에 오른 걸 상징하는 존재였으니까요. 충남함 M은 현대기술의 경이로움이에요. 3,600톤급으로 신형 신용급 구축함의 일부인데 단순한 숫자로는 이 배의 특별함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제가 왜 이 배가 특별한지 차근차근 얘기해 볼게요. 먼저 이 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이지스 전투 시스템이 있어요. 이 시스템은 마치 슈퍼컴퓨터처럼 공중, 수상, 심지어 수중의 수백 개 위협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어요. 이지스 시스템은 단순히 위협을 추적하는 것뿐 아니라 그 이상도 가능해요. 24시간 내내 완벽한 시야를 가진 1000명의 감시병이 있는 셈이죠. 이 배의 무기 대부분이 한국산이라는 점도 대단한 거예요. 과거에는 최고 무기를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와야 했지만 이제 한국은 자체적으로 최첨단 장비를 설계하고 제작해요. 예를 들어 수백 마일 떨어진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특수미사일도 개발했어요. 저는 이 배 개발에 참여한 엔지니어 몇 분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은 작은 세부사항 하나하나까지 얼마나 신중히 설계했는지 말해줬어요. 예를 들면 배의 형태를 설계할 때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게 만들었다고 해요.
마치 바다 위에 떠다니는 스텔스 전투기 같은 느낌이었죠. 또 요즘 전쟁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전자공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특수 장비를 추가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제 눈길을 끈 건 이 배의 놀라운 기동성이었어요. 이렇게 거대한 배가 방향을 빠르게 틀고 거친 파도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건 고급 추진 시스템과 균형 잡힌 선체 설계를 통해 가능했다고 해요. 한 엔지니어가 이 배를 강하면서도 우아하게 움직이는 무용수에 비유하더라고요. 행사 중 저는 자연스럽게 일본의 모가미급 구축함과 비교하게 됐어요. 공동훈련에서 본 적이 있던 일본의 배였죠. 그런데 한국의 구축함은 거의 모든 면에서 일본 배와 맞먹거나 그 이상이었어요. 전투 시스템의 조화로움, 더 멀리까지 위협을 감지하는 센서,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발사되는 무기까지 모두 놀라웠어요. 진수식 자체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거대한 배는 새로 칠한 페인트가 빛나는 모습으로 받침대에 자리 잡고 있었고 아침 햇살 아래 깃발들이 바람에 나부꼈어요. 관계자들이 이번 성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고 전통적인 샴페인 병을 배의 선수 부분에 깨뜨리자 사람들은 큰 박수와 환호를 보냈어요. 저도 그 순간의 흥분에 휩싸여 자연스럽게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건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어요. 단순히 직업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뭔가 특별한 걸 만들어냈다는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이들 중 많은 분이 수십 년 동안 조선소에서 일하며 기술을 후배들에게 전수해왔다고 해요. 단순한 화물선부터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군함을 만드는 회사로 성장하는 과정을 몸소 경험한 분들이죠. 충남함 M이 처음 물 위에 떠오르며 주변 작은 배들을 흔드는 물결을 만들어낼 때 이게 동아시아 세력 균형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하게 됐어요. 한국은 이제 조선업에서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올바른 투자와 교육,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한 나라가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점이에요. 게다가 이 배는 예정된 날짜보다 일찍 완성됐어요. 조선업계에선 이런 복잡한 배를 짓다 보면 지연되는 경우가 흔한데 한국 조선업의 효율성과 수준 높은 품질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행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대만의 상황과 비교하게 됐어요. 한때 대만이 너무 낙후돼서 자기 배조차 못 만들 거라며 무시했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해군이 부러워할 만한 배를 진수하고 있었어요. 기술과 산업에서는 현재 순위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성공은 앞을 내다보고 현명하게 투자하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이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해군 관측소 사무실 창문 너머로 동중국해의 잔잔한 바다 위에 해가 지는 걸 보고 있었어요. 주황빛으로 물든 하늘을 보니 올해 내내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보였던 경고등들이 떠올랐어요. 타이완 해군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그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죠. 지난달 차이잉원 총통이 타이완의 새로운 군함 건조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어요. 이번에 건조하려는 군함은 크진 않았어요. 대략 농구 코트 3개를 이어놓은 정도의 길이었죠. 그래도 정부는 여기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었어요. 한화로 1조 원 정도인데 이건 마치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돈과 같아요. 이건 우리 스스로를 지킬 기회입니다. 차이 총통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왜 그런지 저도 이해가 갔어요. 군함을 건조하는 건 보통 배를 만드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이건 마치 하늘을 나는 차를 만들려는 것과 비슷한 일이에요. 특별한 지식, 특별한 도구, 그리고 엄청난 경험이 필요하니까요. 저는 컴퓨터를 켜서 예전 보고서를 열어봤어요. 타이완도 예전에 군함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매번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돈이 부족해지거나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적이 많았어요. 이건 마치 자전거 체인을 고쳐본 적은 있지만
스마트폰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보는 건 처음인 사람처럼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한국 조선소에서 찍힌 최신 사진을 보게 됐는데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의 최신 군함은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모습이었거든요. 그 배들은 수백 개의 위협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수백 마일 떨어진 목표물도 맞출 수 있는 미사일과 폭풍 속에서도 작동하는 레이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타이완과 비슷한 시기에 군함 건조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훨씬 앞서 있더라고요. 지난 여름 현대중공업 조선소에 방문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곳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축구장 50개를 합쳐놓은 크기였고 크레인은 마치 고층 건물처럼 높았어요. 작업자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배를 하나씩 거대한 레고 조립하듯 만들고 있었어요. 타이완도 이런 조선소가 필요했지만 이런 시설을 갖추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일이에요. 그때 친구 김대위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그는 한국 해군에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새로운 군함 시스템 테스트 끝냈어. 전부 완벽해. 그 문자를 보고 친구를 위해 기뻤지만 동시에 타이완에 대한 걱정이 더 깊어졌어요. 이건 마치 옆집은 최신식 집을 짓고 있는데 우리 집은 지붕이 새는 걸 바라보는 기분이었거든요. 따라잡아야 한다는 건 알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타이완의 문제는 단순히 군함 건조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정치적인 문제가 모든 걸 더 어렵게 만들었죠. 타이완이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배를 사려고 할 때마다 중국이 끼어들어서 그 거래를 막아버리곤 했어요. 이건 마치 차를 사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딜러한테 팔지 말라고 설득하는 상황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사무실에서 보고서와 사진들을 보면서 희망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타이완 사람들은 똑똑하고 성실하잖아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예요. 그 작은 칩을 만들려면 정말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죠.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좋은 군함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좀 걸리고 인내심이 필요하겠지만 가능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어요. 타이완은 작은 초계정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런 다음 점점 더 큰 배로 나아가는 거죠. 기술자들을 우방국에 보내서 훈련받게 할 수도 있고요. 기존의 오래된 배들을 개량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배들을 천천히 만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았어요. 빠르진 않겠지만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어요. 책상 위 전화기가 울리더니 대만 해협에 중국 배들이 있다는 새 보고가 들어왔어요. 내용을 들으면서 타이완이 새로운 군함 건조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어요. 이건 단순히 강한 해군을 가지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집을 지키고 자유를 지키고 미래를 지키는 일이었어요. 바다 위로 밤이 들이오는 걸 보며 저는 일일 보고서를 마무리했어요. 상황은 힘들었지만 절망적이진 않았어요. 한국이 증명했듯이 한 나라가 처음부터 시작해 세계적인 수준의 해군을 만들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똑똑한 계획을 세우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타이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을 믿고 다른 나라들의 성공 사례를 배우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봤어요. 내일 본부에 제 추천안을 보낼 예정이었어요. 타이완은 도움이 필요했고 스스로를 도울 필요도 있었어요. 지금은 바다가 잔잔해 보였지만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었거든요. 강한 해군을 갖추는 건 단순히 배와 무기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평화를 지키고 자유를 지키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었어요. 사무실 불을 끄고 다시 한번 어둑한 바다를 내려다봤어요. 저 바다 어딘가에서 여러 나라의 배들이 순찰하고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었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타이완은 반드시 새로운 군함 건조에 성공해야 했어요. 그들의 자유가 그 성공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여기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럽의 한 나라가 군대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현장에서 만난 한 군사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건 처음 봅니다. 지금까지 본 어떤 것과도 달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는 이 작전의 현장에서 한 폴란드 장교는 그만 눈물을 보이며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가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마렉 코발스키라고 해요. 지난 10년 동안 저는 폴란드 군대에서 방위 시스템 분석가로 일해왔어요. 매일같이 데이터 더미에 파묻혀 우리나라를 더 안전하게 만들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 일에 나름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폴란드가 한국의 K2 블랙팬서 전차를 구매하기로 계약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이 임무를 맡아야 한다고 확신했어요. K2 블랙팬서는 그냥 평범한 전차가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전차 중 하나로 우리 군대의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 임무는 이 전차들이 우리 군대에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였어요. 이 말은 곧 이 전차의 강력한 엔진에서부터 첨단 무기 시스템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처음 이 임무를 배정받았을 때 솔직히 말해서 흥분되면서도 약간 긴장되기도 했어요. 이건 정말 큰 책임이었거든요. 이 계약은 단순히 전차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혁신과 강인함으로 잘 알려진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K2의 재원들을 공부하면서 몇 시간을 보냈고 전차의 성능과 우리가 현재 보유한 전차들과의 비교를 통해 가능한 모든 걸 배워보려고 했어요. 몇 주 후 저는 한국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비행 시간은 길었지만 그 시간을 활용해 제 노트를 검토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기술 회의에 참석하고 스프레드시트와 보고서를 들여다보는 일이 대부분일 거라고 예상했죠. 그런데 이 경험을 통해 제가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저는 흥분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활기 넘치는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곧바로 저는 K2 전차를 제작한 회사인 현대 로템 본사로 향했어요. 그 건물 자체가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현대적인 구조가 마치 그 안에서 이루어질 최첨단 기술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본사에 도착하자 K2 설계의 중심 인물인 이민규 교수님께서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는 K2의 아버지로 불리며 이미 그의 명성은 잘 알려져 있었죠. 교수님은 키가 크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분이었는데 그의 눈빛에서는 총명함이 반짝였어요. 교수님은 제 손을 꽉 잡으며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해 주셨어요. 환영합니다, 마렉. 여기 오신 걸 정말 기쁘게 생각해요. 교수님은 친근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분 덕분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교수님은 앞으로의 일정을 빼곡히 채운 상세한 계획서를 제게 건네주셨어요. 거기엔 공장 견학, 현장 실험, 그리고 전차에 대해 깊이 논의할 회의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기 전에 교수님은 다른 걸 먼저 보여주고 싶어 하셨어요. K2를 이해하려면 먼저 한국을 이해해야 합니다. 교수님은 약간 신비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다음날 아침, 교수님은 예상치 못한 여행을 제안하셨어요. 우리는 남북한의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했어요. 이곳은 철저히 경비되는 국경 지역으로 남아있는 긴장을 상징하는 장소였죠. 풍경은 황량하고 조용했지만 그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묵직한 역사의 무게와 여전히 존재하는 방어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걸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교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도발이 아니라 방어를 위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분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여전히 제 머릿속은 전차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지만 교수님의 말씀이 가진 의미를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DMZ는 강인함과 준비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강렬한 장소였어요. 현대로템 본사로 돌아온 후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어요. 저는 열정적으로 일하는 엔지니어들과 기술자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K2의 내부 구조를 하나하나 설명하며 각 특징을 세세히 알려줬어요. 그 전차는 진정한 현대공학의 경이로움이었고 우리가 보유한 그 어떤 전차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첨단 기술을 갖추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하루 종일 회의와 견학으로 바쁜 하루를 보낸 후 교수님은 저를 가족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어요. 소박한 식사였지만 그곳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환대는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두 나라에 대해, 각자의 문화에 대해,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방어의 사명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때 저는 교수님이 단순히 전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두 나라 간에 다리를 놓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며칠이 몇 주로 이어지면서 저는 이 새로운 환경에 점점 익숙해졌어요. 기술적인 도전도 만만치 않았지만 한국 문화와 강인함에 대해 배운 것도 그만큼 큰 도전이자 기회였어요. 교수님은 단순히 숫자와 사양을 넘어 이 전차들이 상징하는 더 큰 그림을 보라고 제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어요. 어느 날 오후 공장을 걷다가 K2 전차가 한 조각씩 조립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각 부품에 들어가는 정밀함과 세심함은 정말 놀라웠어요. 이건 단순히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작업이었어요. 매일 아침 현대 로템 공장 위로 길게 드리운 해 그림자와 함께 하루가 시작됐고 저녁이면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토론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은 K2 흑표 전차의 시연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흥분과 긴장감이 뒤섞인 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민규 교수님은 몇 주 동안 이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오셨어요. 이게 바로 K2가 진정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세상에 보여주는 날이야.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긴장감을 숨기려고 애썼어요. 분주하게 돌아가는 공장 바닥을 지나가는데 기계 소리와 전차 작업을 하고 있는 엔지니어들의 모습이 모든 것을 더욱 현실적으로 느껴지게 만들었어요. K2 전차는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고 그 매끄러운 디자인은 힘과 정밀함이 완벽히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주요 시연 구역에 도착했어요. 넓은 공간은 마치 제가 폴란드에서 봤던 훈련장을 떠올리게 했죠. 병사들과 엔지니어들이 여러 장애물과 목표물을 세우느라 분주했어요. 공기 중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죠. 교수님이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준비됐지, 마렉?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봅시다. 시연의 첫 번째는 전차가 험난한 지형을 어떻게 주파하는지 보여주는 테스트였어요. 울퉁불퉁한 지면과 진흙 구덩이가 폴란드 숲을 그대로 재현한 듯 했죠. 저는 K2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하이브리드 서스펜션 시스템이 모든 충격과 움푹 들어간 곳을 흡수하면서 전차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장애물을 유연하게 넘나들었어요. 처음에 제가 가졌던 의구심은 점점 사라졌고 K2가 진정한 포식자처럼 이 지형을 다루는 모습에 감탄했어요. 다음은 사격 테스트였어요.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교수님은 전차의 조종사들을 소개했어요. 젊은 병사들이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단호했고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이들은 몇 달간 훈련을 받아왔고 그 노력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죠. 하늘로 드론 하나가 날아올랐어요. 빠르게 움직이는 목표물을 상징하는 드론이었죠. K2의 포탑이 윙 하고 움직이더니 드론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밀하게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잘 봐!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드론은 하늘을 빠르게 가로질렀고 탐지를 피하려고 지그재그로 움직였어요.
그러다 갑자기 K2가 포탄을 발사했어요. 귀청이 터질 듯한 소리가 울려 퍼지고 밝은 섬광이 주변을 비추는 순간 포탄이 정확히 목표를 맞췄어요. 드론이 공중에서 폭발하는 걸 보면서 저는 속으로 대단하다라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교수님은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발표하셨어요. 이번엔 대전차 미사일에 맞서는 K2의 방어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거였죠. 제 속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K2가 이번 테스트를 통과한다면 진정한 힘을 증명하게 되는 거였거든요.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미사일이 전차를 향해 발사됐어요. 제 눈은 미사일의 궤적을 따라가고 있었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지는 가운데 미사일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K2의 능동방어 시스템이 작동했어요. 저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카운터매저 대응 장치가 튀어나오더니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했죠. 미사일은 전차에 닿기도 전에 무력화됐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터뜨렸고 저는 이 기술과 그것을 만들어낸 엔지니어들에게 경외심을 느꼈어요. 시연이 끝난 뒤 저는 교수님에게 다가갔어요. 이건 제 예상보다 훨씬 놀라웠습니다. K2는 정말 걸작이에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죠. 교수님은 자부심 가득한 눈빛으로 웃으셨어요. 고맙다, 마렉. 하지만 기억해.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야. 이 전차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사람들, 그들의 기술과 헌신이 K2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야. 저는 아까 봤던 젊은 병사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이야말로 이 전차의 심장이었어요. 그들의 훈련과 용기로 전차가 생명을 얻는 거였죠. 이번 시연은 K2의 성능을 보여주는 자리였을 뿐만 아니라 팀워크와 회복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어요. 해가 지면서 시연구역에 황금빛이 드리워졌어요. 저는 깊은 성취감을 느꼈어요. K2 흑표는 단순한 전차가 아니었어요. 혁신과 힘의 상징이었죠. 이렇게 완벽하게 작동하는 걸 보면서 우리와 현대 로템 간의 협력에서 진정한 가능성을 실감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누워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어요. K2는 스스로를 증명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기술과 그것을 만든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가지게 됐다는 거였어요. 이번 시연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K2가 폴란드의 국방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됐어요.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이 바로 K2 전차의 마지막 시험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이 시험 결과에 따라 폴란드 군대 도입이 결정될 거였어요. 현대로템 시험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몇 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어요. 시험장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분들이 와 계셨어요. 이민규 교수님도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늘 그러시듯 차분한 표정이셨죠. 준비되셨나요, 마렉 씨? 하고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속으로는 여러 가지 걱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시험은 기동성 테스트였어요. K2는 울퉁불퉁한 지형을 거침없이 통과했고 가파른 경사도 능숙하게 올라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부심이 느껴졌죠. 하지만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세 번째 테스트를 하던 중이었는데 전차의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운전병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정의를 통해 들려왔어요. 엔진 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고 교수님도 바로 뒤따라 오셨어요. 엔진룸을 열어보니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어요. 냉각 시스템의 중요한 부품이 고장난 거였거든요. 이대로라면 시험을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교수님, 제가 폴란드에서 비슷한 문제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레오파르드 전차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임시 방편이긴 하지만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교수님이 관심 있게 귀를 기울이셨어요. 저는 최대한 빨리 설명을 이어갔어요. 보조 냉각 라인을 우회시키고 출력을 70%로 제한하면 시험을 끝까지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고민하시던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바로 시도해볼까요? 우리는 서둘러 작업을 시작했어요.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약 40분 동안 긴장된 작업을 한 끝에 드디어 엔진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출력은 제한되어 있었지만 안정적으로 움직였거든요. 이제 남은 시험을 진행해 볼까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론 출력은 제한되어 있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K2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말 그랬어요. 제한된 출력에도 불구하고 K2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줬거든요. 정밀 사격 시험에서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기록했고 기동성 시험도 무난하게 통과했어요. 오히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준 게 K2의 신뢰성을 더욱 돋보이게 했죠. 시험이 끝난 후에 교수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렉 씨가 아니었다면 큰 문제가 될 뻔했어요.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의 팀워크 덕분이에요. 그리고 K2가 얼마나 뛰어난 전차인지 다시 한번 증명한 것 같네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우리는 성공적인 시험을 자축하는 작은 모임을 가졌어요. 이 자리에서 교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의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어요. 최고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지혜와 협력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저는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어요. 오늘의 경험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을 넘어서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이 얼마나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K2라는 놀라운 전차가 있었어요. 고장난 탱크를 수리한 뒤 이 교수님이 저를 그의 가족 집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설렘 반, 긴장 반이었죠. 한국의 환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제로 어떤 분위기일지 감이 안 왔거든요. 교수님 댁에 도착했을 때 집은 정말 따뜻하고 환영하는 느낌이었어요. 입구에는 색색의 등불이 걸려 있었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교수님 가족들이 미소로 저를 반겨줬어요. 활기 넘치는 이 교수님의 아내분, 그리고 호기심 가득한 두 아이, 지호랑 수민이가 있었어요. 지호는 12살쯤 되어 보였는데 불고기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봤고 10살쯤 되는 수민이는 부끄러운 미소를 지으며 김치를 내밀었어요. 우리는 큰 나무 테이블에 둘러앉아 여러 가지 한국 요리로 가득 찬 저녁 식사를 시작했어요. 달콤하고 짭짤한 양념에 재운 부드러운 불고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다채로운 채소 반찬들인 반찬,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매콤한 발효배추, 김치까지. 음식이 정말 근사했고 냄새만으로도 배가 꼬르륵 소리를 냈어요. 식사를 시작하자 이 교수님이 K2 흑표 전차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마렉 K2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에요. 교수님은 불고기 한 입을 드시며 말씀하셨죠. 이건 우리 역사를 담고 있고 우리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저는 교수님의 말을 잘 이해하려고 집중해서 들었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수세기 동안 침략, 점령, 그리고 같은 민족끼리의 분단 같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더 강해져야 했죠. K2 전차는 그런 정신을 담고 있어요. 단순히 싸우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견디기 위해 만들어졌죠.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폴란드에서는 전차를 항상 방어용 도구로만 생각했는데 교수님의 말을 들으니 전차가 단순한 기계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K2는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한 나라의 희망과 강인함의 상징이었어요. 그때 교수님의 아내분이 대화에 끼어들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조상들도 매번 고난을 겪고 나서 다시 일어났듯이 우리 엔지니어들과 군인들도 K2가 우리 국민과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차에 더 깊은 애정을 느꼈어요. 교수님 가족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야기해줬어요. 마치 자신들이 만든 전차처럼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하는 일이 단순히 기술이나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고 가치를 보존하는 일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지호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마렉 아저씨는 K2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난 몇 주를 떠올리며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K2를 단순히 성능이 좋은 또 하나의 전차로만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이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건 회복력과 가장 소중한 걸 지키려는 의지를 상징해요. 수민이는 김치를 조용히 먹다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우리 아빠가 그러셨는데 K2는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대요. 나라를 지켜주는 수호자 같대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K2는 단순한 전차가 아니었어요. 수호자였고 지킴이었어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걸 생각하니 뿌듯했죠. 저녁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즐겼어요. 교수님 아이들은 여행과 취미 사진들을 보여주며 저를 가족처럼 느끼게 해줬어요. 이전에 했던 딱딱한 회의나 기술 토론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이 자리에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쌓는 게 중요했거든요. 저녁 식사가 끝난 뒤 교수님이 저를 뒷마당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밤하늘은 맑았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수평선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죠. 저 별들 좀 보세요, 마렉. 저 별들은 모든 걸 봐왔고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빛날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평온함을 느꼈어요. 맞아요, 교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죠. 교수님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K2도 그 증거예요. 이건 오래가고 지키고 견디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우리 국민들처럼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도 교수님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K2는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회복력과 연합의 상징이었어요. 제가 맡은 역할은 단순히 폴란드 군대에 전차를 배치하는 게 아니라 그 전차에 담긴 정신을 존중하고 기리는 일이었어요. 다음날 공장에 돌아왔을 때 K2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차의 세세한 부분, 첨단 기술, 그리고 모든 부품에 담긴 장인 정신까지. 모든 것이 교수님이 말했던 그 회복력과 강인함을 반영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K2를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 때문에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담긴 의미까지도 존중하게 되었어요. 이 전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두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였고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한 결과물이었어요. 이 전차들은 도전들을 극복하고 평화를 지키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폴란드로 돌아가 K2를 칼리닝그라드 근처에 배치하며 교수님 가족에게서 배운 교훈을 마음속에 간직했어요. 저는 기술과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어요. 이 접근법 덕분에 배치 과정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졌고 폴란드 군인들과 한국 엔지니어들 사이의 유대감도 깊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K2 전차 아래 서서 해질녘 햇빛이 전차에 반사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성취감을 느꼈어요. 교수님과 그 가족 그리고 그들이 나눠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이 전차들은 단순히 국경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우리의 삶의 방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히 전략과 방어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는 협력과 상호 존중을 통해 이루어진 평화로운 미래였어요. K2 흑표는 그런 미래를 상징했죠. 위기 속에서 시험받고 연합을 통해 완성된 회복력의 상징이었어요. 결국 폴란드와 한국의 협력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고 저는 그 성공의 상징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진정한 성과는 K2로 지켜질 생명들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K2는 회복력에서 태어나고 위기 속에서 시험받고 연합으로 완성된 전차였어요. 저는 이 교훈을 평생 간직할 거예요. 비행기에 올라타서 폴란드로 돌아가는 길에 저도 모르게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했어요. 한국에서 보낸 6주는 저를 생각보다 더 많이 변화시켰더라고요. 창밖을 보며 점점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서울을 바라보면서 이 교수님과 제가 배운 모든 것들을 떠올렸어요. K2 전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회복력과 단합의 상징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바르샤바에 도착했을 때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아마 겨울 특유의 차가운 공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에게 주어진 책임감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죠. 첫 임무는 칼리닝그라드 근처에 K2 전차를 배치하는 일이었어요. 그 지역은 정치적으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라 모든 움직임이 중요했어요. 저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어요. 기지에 도착하니 병사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그들은 새로운 전차와 함께 일할 생각에 기대하는 눈치였지만 약간의 망설임도 보였어요. 첫 회의에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걱정 마세요. 이 전차들은 최상급이에요. 저희가 한국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우리에게 꼭 맞게 조율했거든요. K2를 설치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울퉁불퉁한 지형을 거침없이 이동하는 전차를 보니 정말 보람 있었어요. 한국에서 마렉이 감탄했던 하이브리드 서스펜션 시스템은 얼음길과 숨겨진 장애물을 완벽히 소화해냈어요. 병사들도 조종 방법에 금방 적응했고 성공적인 훈련을 할 때마다 자신감이 점점 더 커졌어요. 어느 저녁 해가 지는 풍경을 보며 기지에서 K2 전차들을 바라봤어요. 붉은빛과 분홍빛으로 물든 하늘이 전차의 매끈한 표면에 반사되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 한편에서 뿌듯함이 차올랐어요. 이 전차들은 단순히 국경을 지키는데 그치지 않고 협력으로 무엇을 이뤄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거든요. 한국에서 K2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문화를 알아야 한다는 이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철학에서 영감을 받아 여기에서도 그 교훈을 실천하기로 했어요. 저는 폴란드 운영팀과 현대 로템의 엔지니어들 간의 피드백 루프를 만들었어요. 정기적인 회의와 열린 소통 채널을 통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했죠. 어느 날 훈련 중 한 전차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지만 다들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제가 이렇게 제안했죠. 우리 한국 쪽 연락망에 도움을 요청해보죠. 금방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몇 시간 만에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눈길에서도 성능이 더 나아지도록 개선된 방법을 찾아냈어요. 병사들은 이 협력적인 접근 방식을 높이 평가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낼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이 과정은 단순히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이해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었어요. 이런 사고방식의 전환은 우리 팀을 더 강하고 끈끈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폴란드와 한국 간의 문화 교류를 더 깊이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병사들이 한국의 전통을 배우고 반대로 한국 쪽도 우리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행사를 열었어요. 한국의 명절을 함께 축하하고 음식을 나누며 간단한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도 가졌어요. 이런 교류는 장벽을 허물고 업무적인 관계를 넘어선 동료애를 키웠죠.
가장 기억에 남는 날 중 하나는 기지에서 폴란드와 한국 음식을 함께 준비해 저녁 식사를 한 날이었어요. 테이블에는 피에로기, 김치, 불고기가 가득했어요. 함께 식사하며 웃는 모습을 보니 병사들 간에 끈끈한 유대감이 생기는 게 느껴졌어요. 이제 그들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가진 친구들이었어요. 훈련 중 K2 전차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게 저의 하루 중 가장 큰 즐거움이 됐어요. 전차가 정밀하고 강력하게 움직일 때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이 떠올랐어요. 모든 기동과 성공적인 테스트는 K2 전차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두 나라가 함께 이뤄낸 성과라는 걸 다시금 확인시켜줬어요. 어느 날 밤, 긴 하루를 마치고 혼자 K2 전차 옆에 서 있었어요. 달빛이 전차의 장갑을 은빛으로 비추는데 그 모습이 거의 웅장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여기까지 오게 된 여정을 떠올리며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이 전차들은 단순히 국경을 지키는 게 아니야. 우리의 삶의 방식을 지키는 거야. 몇 주가 지나면서 폴란드와 한국의 파트너십은 더 견고해졌어요. 제가 구축한 피드백 루프는 K2 성능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이어졌고, 병사들은 전차를 능숙하게 다룰 뿐만 아니라 이런 방어 체계의 발전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어느 오후 이 교수님이 화상통화로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화면에 교수님 얼굴이 나타났는데 환하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폴란드에서는 상황이 어때요, 마렉? 아주 좋아요, 교수님. K2 전차는 정말 잘 작동하고 있고 협력도 훌륭해요.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회복력과 단합의 정신이 여기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정말 기쁘네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관계라는 걸요.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이 와닿았어요. 우리의 성공을 측정하는 기준은 찬사나 전차의 완벽한 성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 전차들로 보호되는 생명들과 두 나라 간의 강한 유대였죠. 마지막 배치를 앞두고 기지를 내려다보며 깊은 성취감을 느꼈어요. 단순히 방위 시스템 분석가였던 마렉 코발스키가 이제는 협력과 공감에서 진정한 힘이 나온다는 걸 이해하는 리더로 변모했더라고요. K2 전차는 그 진리를 상징하는 존재였고, 폴란드와 한국이 소중히 여기는 회복력과 단합을 담고 있었어요. 결국 우리의 여정은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도 협력이 꽃피울 수 있고 평화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K2는 단순한 전차가 아니라 안전에 대한 약속이자 희망의 상징, 그리고 우리가 함께 협력할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